2016년 10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8시 57분이고요.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자, 오늘은 사기세가 중에 이제 권 55, 유후세가 제 25입니다. 드디어 사기세가도 요 포함해서 6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권이 남지 않 6권밖에 안 남았다 그래야 되나? 여튼 유후는 누구냐면은 장량입니다. 장량.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장자방 있죠? 그 장자방이 바로 유후입니다. 유후. 자, 읽어보죠. 유후 장량은 그 선조가 한나라 사람이다. 여기서 한나라는 그 전국시대에 여기는 요 한나라를 의미합니다. 조부 희계지는 한나라의 소후 선해왕 양해왕의 재상을 지냈고, 아버지 희평은 희왕 도예왕의 재상을 지냈다. 도예왕 23년에 그 아버지 희평이 죽었고, 그 후 20년 만에 진나라가 한나라를 멸망시켰다. 당시 장량은 나이가 어려서 한나라의 벼슬을 하진 않았으나 한나라가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는 노복이 300명이나 있었다. 엄청 큰 집이었군요. 이 무렵 그는 동생이 죽었는데도 크게 장례를 치르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가산을 다 털어 시황제를 죽일 자객을 구해서 한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 근데 그것은 곧 조부와 부친이 한나라의 5대왕에 걸쳐 재상을 지냈기 때문이었다. 장량은 일찍이 회양에서 예를 배웠고, 회양이라는 거는 지명일 텐데 하남성 중동부랍니다. 아마 요게 회수거든요. 요 근처가 아닐까 싶네. 잘 모르겠네요. 양이라는 게 북쪽을 의미하거든요. 강의 북쪽. 예를 들면 한양이라 그러면은 한양은 한강의 북쪽에 있는 땅이라는 의미지. 지금은 강남도 있고 뭐 그러지만은 사실 가장 원래 한양은 강 북쪽에 있는, 지금 아마 서울 가장 중심시가지 종로 그쪽일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동방으로 와서 창해군을 찾아뵙고 대력사 한 사람을 찾아내어 120근의 절퇴 하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진시황이 동방을 순시할 때 장량과 대역사는 방랑사 가운데 매복하였다가 그를 저격하였으나 잘못하여 뒤따르는 수레를 맞추고 말았다. 창해군이라는 거는 이게 창해의 임금 군자를 써서 이제 임금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얘기할 거리가 좀 있어요. 뭐 사실 얘기하려 그러면 끝도 없지. 창해라는 곳이 이제 이쪽에 이제 동해 옥저 이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러면은 장량이 여기까지 와서 사람을 보고 역사를 만나갔다는 것이냐? 그게 알 수가 없지. 나중에 이제 그 무제가 이제 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 여기 몇 개군을 설치하거든요. 한사군이 이제 그 한사군이라고 그러는 게 그 현도군, 낙랑군, 그 다음에 뭐 또 뭐고 기억도 안 나네 요즘은. 현도, 낙랑,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임둔, 진번, 요렇게 네 개거든요. 근데 그 네 개가 예를 들면 새로 만들어낸 어떤 지명이 아니고, 내가 이 땅을 점령했으니까 이 땅을 예를 들면은 뭐 뭘로 하겠다 그렇게 막 중이병 넘치는 그런 왕들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진 않았고, 실제로는 원래 이 지역에 있던 지명 그 자체를 그냥 따라갔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낙랑군이라는 의미는 여기 평양 근처의 지명이 옛날에 낙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제 낙랑군이다, 낙랑에 있는 군이다, 그래서 낙랑군이다라고 지었던 건데, 물론 이제 그 여기 진짜로 낙랑군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뭐 많이 싸우시는데, 저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해군이라는 것도 좀 지명입니다. 창해군이라는 것도 나중에 무제가 세우려고 그랬다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봤었었는데, 상고사에서 봤었나?
아무튼 이 지역을 의미하는 게 창해군인가? 이 지역이었나? 아무튼 여기 동쪽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역사를 구해왔다라는 게 정설인가?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창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당시 장량이 살았던 때는 진말이니까 어, 창해에 뭐 예를 들면 군현이 있거나 그런 거는 택도 없는 시기죠. 진나라는 사기에 따르면 이제 여기 요동 지역을 경계로 해서 여기 뭐 그 일부러 비워둔 땅도 있다 그랬다 그랬네. 아마 이 근처에 여기 고조선이 있었고 여기 진나라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둘 사이에 이제 일종의 완충지대도 중간에 있고 뭐 그랬겠죠. 여튼 그때 사람이니까 창해군이라는 군현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 그 당시에는 요 지방에 있는 뭐 그 당시에 국가였겠죠. 고대 국가였겠죠. 잘 모릅니다. 근데 한국 고대 사는 거는 우리가 소설을 새로 하나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울걸. 자, 그리고 방랑사라는 거는요. 지명인데 하남성 원양현 동남 쪽이랍니다. 하남성이 뭐 이 근처니까 아마 뭐 이 근처 어디겠죠. 자, 가운데 매복하였다가 그를 저격하였으나 잘못하여 뒤따르는 수레를 맞추고 말았다. 이에 시황제는 크게 놓아여 크게 빡쳐서 전국 각지를 대거수색하여 긴급히 자객들을 붙잡아 들였는데 이는 완전히 장량 때문이었다. 장량은 이에 이름을 바꾸고 하비로 달아나 숨었다. 하비라는 거는 요쪽에 있는 땅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삼국지에서 하비라고 많이 나오죠. 그 땅입니다. 장량은 일찍이 한간 틈을 타서 하비의 다리 위를 천천히 산책하였는데 한 노인이 거친 삼배옷을 걸치고 그에게 다가와 일부러 신발을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고는 그를 돌아보고 얘야 내려가서 내 신을 주워 놓으라 라고 했다. 군대 선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야. 장량은 의아해하여 한바탕 때리려고도 하였으나 그 사람이 노인이었으므로 억지로 참고 다리 아래로 내려가서 신을 주워왔다. 그러자 노인이 이번에는 또 나에게 신겨라 라고 하였다. 장량은 기왕에 노인을 위해서 신을 주워왔으므로 굉장한 사람이네. 윗몸을 곧게 세우고 꿇어앉아 신을 신겨 주었다. 노인은 발을 뻗어 신을 신기게 하고는 웃으면서 가버렸다. 갔어 그냥. 장량은 매우 놀랐다기보다는 좀 어안이 어벙벙하다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노인이 가는 대로 물끄러미 바라다 보았다. 노인은 1, 2쯤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하기를 400m 나가시다가 너 이놈 참으로 가르칠만 하구나. 닷새 뒤 새벽 여기서 만나자꾸나 라고 했으며 그러자 장량은 더욱 괴이하게 여기며 꿇어앉아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닷새째 되는 날 새벽에 장량이 그곳으로 가보니 노인은 벌써 나와 있었다. 노인은 빡쳐서 늙은이와 약속을 하고서 뒤늦게 나오다니 어찌된 노릇이냐 라고 하고는 되돌아가면서 닷새 뒤에 좀 더 일찍 오너라 라고 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새기세요. 약속 시간 좀 지키세요 이 새끼들아. 닷새가 지나자 새벽 닭이 울 때 장량은 다시 그곳으로 왔다. 노인은 또 먼저 그곳에 와 있었으며 다시 화를 내며 또 늦게 오다니 어찌된 것이냐 라고 하며 그곳을 떠나가면서 닷새 뒤에 좀 더 일찍 오너라 라고 하였다. 닷새 뒤 장량은 밤이 반도 지나지 않아서 그곳으로 갔다. 그랬더니 조금 뒤 노인도 그곳으로 와서는 기뻐하며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였고 새벽이라는 걸 생각하는 좀 관점이 좀 많이 다르신가 보네요 저하고. 책 한 권을 내놓으며 말하기를 이 책을 읽으면 제왕의 스승이 될 수 있으며 10년 후에는 그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13년 뒤에 너는 또 제수 북쪽에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인데 곡성산 아래 누런 돌이 바로 나이다 라고 하고는 그곳을 떠나가며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를 볼 수가 없었다. 황석궁 누런돌이라니까 황석이네요. 제수라는 게 요쪽이 이쪽으로 아마 흐르는 강일걸. 그래서 이게 요게 제북이라는 게 제수의 북쪽에 있는 군이다라고 그래서 제북이거든요. 요쪽에는 곡성산이라는 곳에 있는
황석이라는 게 바로 이 영감이다 라고 합니다. 날이 밝아 그 책을 보았더니 바로 태공병법이었다. 태공은 여기서 강태공입니다. 강태공. 여러분이 좋아하는 강태공. 이리하여 장량은 그 책을 기이하게 여겨 들이키고 송독하였다. 송독이라는 거는 소리내어 읽었다. 장량이 합의에 있을 때 협객이 되었는데 항백이 일찍이 사람을 죽인 일이 있어 장량을 따라다니며 숨어 지냈다. 항백은 항우의 숙부입니다. 10년 뒤 진섭 등이 봉기하자 장량도 청년 100여 명을 모았다. 경구는 사람 이름인데 그 초나라 왕족의 후예랍니다. 진섭세가에 나온대요. 기억도 안 나는 나 이제. 경구는 자립하여 초나라의 대리왕이 되어 유현에 있었다. 그래서 대리왕은 대신. 그래서 장량은 그곳으로 가서 그를 따르려고 했는데 도중에 폐공을 만난다. 폐공은 바로 여러분이 아는 유방입니다. 이름이 야한 유방이죠. 이때 폐공은 무리 수천 명을 거느리고 하비 서쪽의 땅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장량은 마침내 폐공을 따라갔다. 이에 폐공은 장량을 구장으로 임명하였다. 구장이라는 거는요, 그 말 있죠, 말. 군말을 관장하는 관장한다는 게 이제 변을 뺀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군말을 돌보는 그런 관직이랍니다. 장량이 자주 태공병법으로 폐공에게 유세하자 폐공이 그를 좋게 여겨 항상 그의 계책을 취하곤 하였다. 장량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태공병법을 말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이해하지 못하였다. 장량은 폐공은 아마도 하늘에 낸 인물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과연 그랬죠. 하늘에 낸 건달이죠. 그러므로 장량은 폐공을 따랐고 경구를 보러 가지 않았다. 폐공이 서럽으로 가서 항량을 만나보니 서럽이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설. 항량은 초나라 회왕을 옹립하였다. 장량은 이에 항량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이미 초나라 후예를 세웠는데 한나라의 여러 공자 가운데 횡량군 한성이 가장 현명하니 그를 왕으로 세워 우군을 증강하십시오 라고 하니 우군이라는 것은 친구죠. 친구. 동맹군. 항량이 장량에게 한성을 찾게 하여 그를 세워 한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장량을 한나라의 사도로 삼아 한왕을 따라 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서쪽으로 나아가 한나라의 원래 땅을 공략하게 하여 몇 개 성을 빼앗았지만 번번이 진나라가 그 성을 다시 탈환했다. 한나라의 원래 땅이라는 것은 이 근처 땅입니다. 이리하여 한나라 군대는 영천 땅에서 왔다 갔다 옮겨다니며 싸움을 하는 처지가 되었다. 영천은 여기. 폐공이 낙양이 여기 삼천 근처입니다. 낙양에서 환원산으로 나아갔을 때 장량은 군대를 건드리고 폐공을 따라 한나라 땅 10여 성을 무너뜨리고 양웅의 군대를 격파했다. 폐공은 이에 한왕 한성으로 하여금 남아서 양책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장량과 함께 남아요. 완입니다. 완. 여기서는 원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 완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완을 격파하고 서쪽 무관으로 들어갔다. 완이 어디냐면 여기 남양군이라고 적혀있는 곳 있죠. 여기가 완입니다. 그리고 무관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남양에서 여기 어디에요? 그 함양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했다는 거죠. 하나는 무관 쪽이고 하나는 요 북쪽에 있는 함곡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량이 이동하는 경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이 근처 어딘가 있다가 여기서 한왕 한성을 따라서 이쪽으로 와서 영천에서 싸우다가 이 다음부터는 폐공을 따라서 완으로 들어갔다가 완에서 다시 또 이게 장안으로 들어갔다, 함양으로 들어갔다 라는 말입니다. 폐공이 병사 2만 명으로 요관을 지키는 진나라 군대를 치려고 하자 장량이 이렇게 말하였다. 요관도 아마 저 근처 어디겠죠? 진나라 군대가 아직은 강성하니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듣건대 그들의 장수는 백정의 자식이라고 하니 장사꾼은 돈이나 재물로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컨대 폐공께서는 잠시 진영 내에 머물러 계시고
사람을 시켜 먼저 가서 5만 명의 식량을 준비하시고 또 모든 산 위에 많은 깃발을 세워 의병으로 삼게 하시고, 의병이라는 거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거짓 군대, 적을 속이는 군대. 자, 여기기로 하여금 많은 보물을 가져다가 진나라 장수를 매수하게 하십시오. 자, 진나라 장수가 과연 진나라를 배반하고 패공과 연합하여 서쪽으로 함양을 공격하려고 하였다. 이에 패공이 곧 진나라 장수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자 장량이 말하기를, 다만 저 장수는 진나라를 배반하려고 합니다만 신은 그 병졸들이 따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위험하니 그들이 태만해진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것만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뭐 그렇죠. 장군하고 병사들은 생각이 다르니까 프레깅이라는 게 괜히 있겠습니까? 패공이 이에 군사를 이끌고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여 대파고 패잔병을 쫓아 남전에 이르러 다시 싸우니 진나라 군대는 마침내 붕괴되고 말았다. 남전은 이 근처 땅입니다. 한중 근처일걸? 그리고 드디어 함양에 다다르니 진나라 왕 자영이 패공에게 항복하였다. 패공은 진나라 궁궐로 들어가서 궁실, 휘장, 개화말, 갑진, 보배, 부녀자 등 수천을 헤아릴 정도로 많은 것을 보고 내심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다. 번쾌가 패공에게 궁궐 밖으로 나가기를 충간하였으나 패공이 듣지 않았다. 이에 장량이 말하였다. 무릇 진나라가 무도하였기 때문에 패공께서 여기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모름지기 천하 사람들을 위하여 잔적을 제거하시려면, 잔적이라는 게 남은 적들을 제거하시려면 마땅히 검소함을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로소 진나라에 들어온 지금 그 즐거움을 편안히 누리신다면 이는 곧 이른바 걸이 포악한 짓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스리지만 행실에 이롭고, 독한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다라고 했습니다. 원컨대 번쾌의 말을 들으십시오. 패공은 이에 곧 패상으로 환군하였다. 패상도 함양 근처의 지명입니다. 이 어디겠죠 뭐. 함양에서 남아서 겸손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우가 홍문안에 이르러 패공을 공격하려고 하자 항백이 밤중에 패공의 군용으로 달려와 사서로이 장량을 만나 함께 달아나자고 하였다. 그러자 장량이 말하기를, 저는 한왕을 대신하여 한성이죠. 한왕을 대신하여 패공을 호송하고 있는데 지금 일이 위급하다고 하여 도망가는 것은 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했으며, 그리고 모든 사정을 패공에게 아뢰었다. 패공이 크게 놀라서 장차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장령이 말하기를, 패공께서는 진실로 항우를 배반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자 패공이 말하기를, 소인배들이 나더러 함곡관을 막고 다른 제후들의 군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나라 땅 전부를 차지하여 왕이 될 수 있다고 하기에 내가 그 말을 따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장량이 말하기를, 패공께서 스스로 헤아리시기에 항우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패공은 한참 동안 묵묵히 있다가 말하였다. 물론 물리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량은 이에 굳이 항백을 청하여 패공과 만나게 하였다. 그리하여 항백이 와서 패공을 만나자 패공은 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축수한다는 것은 오래 사세요, 오래 사십시오, 만수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서로 친구가 됨과 아울러 인척의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는 항백에게 패공은 항우를 감히 배반하지 않았으며 함곡관을 지킨 것은 다른 도적들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나중에 패공이 항우를 만난 후 두 사람은 화해하였는데 그 이야기는 항우 본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귀찮아서 실지 않겠다라는 거군요. 한나라 원년 정월에, 여기서 한나라 원년이라는 거는 요 중간에 있는 그 한나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유방이 이제 요 지역에서 왕으로 이제 봉분받았단 말이지. 그때 그 한나라를 의미합니다. 한나라 원년 정월에 패공은 한왕이 되어 파촉 지역을 통치하였다. 파촉은 요 지역, 파하고 촉, 한중 맞죠, 이렇게. 한왕은 장량에게 황금 100일과 진주 2마를 상으로 내렸는데
장량은 그것을 모두 항백에게 바쳤다. 그러자 한왕 역시 장량을 시켜 많은 재물을 항백에게 주면서 한중 땅을 달라고 항우에게 부탁하게 하였다. 원래는 한중 땅이 아니었군요. 그리고 항왕이 항우죠. 이를 허락함으로써 마침내 한중 땅을 얻게 되었다. 한왕이 자신의 본국으로 갈 때 장량이 배웅하여 포중에 이르자 장량을 한나라, 요 중간에 있는 한나라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원래 그 장량의 직책은 한나라의 사도였으니까. 장량이 이에 한왕에게 권하여 말하기를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지나가는 곳에 잔도를 불태워 끊어서 천하 사람들에게 동쪽으로 돌아올 뜻이 없음을 보여주고 그것으로써 항왕의 마음을 안정시키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자 한왕은 장량을 한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자신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지나온 잔도를 모두 불태워 끊어버렸다. 잔도라는 게 뭐냐면은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주변하고 고립된 지역입니다. 고립된 분지예요. 파촉 지역이 다르고요. 한중 지역이 또 다르고 한중에서 북쪽으로 가면 관중 지역이고 옛날 진나라 땅이죠. 여기서 동쪽 파촉기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초나라 땅인 거예요. 근데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북쪽에서 큰 산맥을 넘어서 한중으로 들어오거나 한중에서 다시 또 일로 들어오려 그러면은 그 한중에서 다시 또 파촉으로 들어오려 그러면 검각이라는 곳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파촉에서 다시 또 초나라에서 일로 들어오려 그러면은 장강을 거슬려 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 남양에서 한중 쪽으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 그 초나라에서 한중으로 들어가려 그러면은 한수를 또 거슬러 와야 돼요. 아무튼 되게 천의 요새입니다. 정말로 주변하고 고립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고대 이 지역에 있던 문명도 원래 중국 문명하고는 전혀 다른 문명이었고 나중에 이제 진나라하고 초나라가 여기 집적거리면서 판세가 바뀌게 된 건데 잔도를 불태우라는 거는 잔도라는 게 뭐냐면은 이쪽으로 산맥 지나고 뭐 강 거슬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험준하거든요. 그 땅을 자잘하게 있는 다리입니다. 다리. 굉장히 험한 다리입니다. 근데 그걸 다 끊어버리면 뭐냐면은 내가 여기 있으면서 밖으로 안 나올 테니까 니들은 나 신경 쓰지 말고 니들끼리 싸워라 라는 의미거든요. 만약에 잔도를 끊지 않았다면은 내가 언젠가 여기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중국을 다 먹을 테니까 니들 긴장하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면 항우는 안 그래도 이제 그 유망을 되게 계속 의심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잔도를 끊음으로써 유방이 천하에 대한 야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항우가 유방 말고 다른 일들에 신경 쓰게 만드는 거죠. 어쨌건 정면으로 붙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량이 한나라에 이르렀을 때 일찍이 한나라는 여기 중간에 한나라죠. 일찍이 장량이 한왕을 따라 유방을 따라한 것 때문에 항우는 한왕 한성을 그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을 따라 함께 동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장량이 항왕에게 말하기를 항우죠. 자, 유방은 잔도를 태워 끊어버렸으니 돌아올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장량은 또 제나라는 여기죠. 전영이 모반하였다는 사실을 편지로 항왕에게 아뢰었다. 이리하여 항왕은 서쪽에 유망을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졌으며 또 곧 군대를 내어 북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하였다. 한나라는 여기고요. 제나라는 여기고 항우의 초나라는 바로 여기입니다. 원래 초나라는 여기인데 좀 이때는 봉지가 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항우는 끝내 한성을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다시 후에 봉하였다가 팽성에서 살해하였다. 팽성이 초나라 수도입니다. 장량은 달아나서 셋길을 택하여 한왕에게 유방에게로 돌아갔다. 이때 한왕도 유방도 마침 역심이 회곤하여 삼진을 평정하였다. 삼진이라는 건 여기 북쪽에 있던 동해 사마흔 장함의 세 나라를 의미하죠. 한왕은 유방은 다시 장량을 성신후로 봉하였고 동쪽으로 초나라를 공격하는 데 따르게 하였다. 그러나 팽성에 이르러 한나라 군대는 패하여 돌아왔다. 유명한 팽성의 대전이죠. 유방이 이제 한창 삼진 먹고 그 다음에 여기 북쪽으로 한신하고 조참 보내가지고 여기를 다 먹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와서는
팽성까지 점령했는데 그 와중에 누구의 항우가 되돌아서 팽성에서 유방 연합군을 개박살내고 유방은 이제 한참 물러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형양에서 그 항우와 대치했다라는 게 그 당시 역사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업에 이르자 한왕이 말에서 내려 말한장에 기대어 묻기를 내가 함곡관 동쪽을 떼어서 상으로 주고자 하는데 누가 나와 통일천하 건립의 대공을 큰 공을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자 장량이 말하기를 국왕왕 경포는 초나라의 맹장이나 국왕왕 항왕과 사이가 좋지 않고 팽월은 제왕 전영과 더불어 양 땅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 두 사람을 급히 써야 합니다. 양날은 아마 이 근처이 아닐까요? 잘 모르겠네. 그리고 대왕의 장수들 중에서는 한신만이 큰 일을 맡기면 한 방변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지역을 떼어내어 상으로 주고자 하신다면 이 세 사람에게 주어야만 초나라를 격파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한왕이 이에 수하를 보내 국왕왕 경포를 설득하게 하였고 또 팽월에게도 사람을 보내 연락하게 하였다. 그리고 위표죠. 위표가 반란을 일으키자 한왕은 그러니까 유방은 곧 한신을 시켜 군사를 끌고 가서 그를 치게 하였고 그 기세를 몰아 연나라, 대나라, 제나라, 조나라의 땅을 모두 점령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초나라를 격파한 것은 바로 이 세 사람의 힘 때문이었다. 자, 삼진을 평정하고 유방이 이제 팽성으로 왔다가 팽성에서 개 깨지고 퇴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별동대를 내가지고 한신을 북쪽으로 보내서 위나라, 그 다음에 조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나라, 그 다음에 연나라, 제나라를 먹게 하고 그리고 대량 땅에 있던 그 양나라 땅에 있던 그 팽월을 배반하게 하고 국왕 땅에 있던 경포를 배반하게 해서 초나라를 고립시켰다. 그런 말이죠. 대전략이 그렇습니다. 장량은 병이 많았기 때문에 일찍이 독자적으로 군대를 통솔한 적은 없었고 늘 계책을 내는 신하가 되었으며 때때로 유방을 수행하였다. 한나라 3년 항우가 급히 형량에서 한왕을 포위하자 한왕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여기기와 함께 초나라의 권세를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여기기가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에 은나라 탕왕은 하나라 건왕을 토벌하고 그 후손을 기나라에 봉해주었고 조나라 무왕은 은나라 주왕을 토벌하고 그 후손을 송나라에 봉해주었습니다. 진기세가하고 그 송미자세가를 보세요. 지금 진나라가 덕을 잃고 도의를 저버리고 각 제후국을 침범하여 토벌하고 육국의 후대를 끊어버려 그들에게 송곳 하나 세울 곳이 없게 하였습니다. 대왕께서 진실로 육국의 후손을 복위시켜 그들 모두에게 대왕의 관인을 받들게 하면 그 나라의 군신과 백성이 반드시 대왕의 은덕을 우러러 받들게 될 것이고 대왕의 덕의를 흠모해 맞이하는 것이며 대왕의 신하와 백성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덕의가 행해지면 대왕께서는 남면이라는 건 왕이 된다는 말이죠. 태왕이라 부릴 것이고 조나라는 반드시 옥기스염이고 조회할 것입니다. 그러자 한왕이 말하였다. 유방이죠. 좋습니다. 급히 관인을 새길 것이니 선생이 직접 육국에 가지고 가세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기의 계책인데 여기기의 계책은 뭐냐면은 진나라가 전국시대의 6나라들 그러니까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 6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후손들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조나라가 이제 원망을 받고 있다. 진나라 원망을 받았는데 초나라의 힘이 지금 요 시대에 초나라의 힘이 강대하기 때문에 초나라를 제치고 유방이 이제 제1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6나라 있죠.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 뭐 빠졌나? 아무튼 그 6나라에 다시 또 제후들을 봉해가지고 복위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천하의 주도권을 잡자라는 게 여기기의 계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기가 떠나기 전에 장량이 마침 외지에서 돌아와 한왕을 배웠다. 한왕이 막 식사를 하던 중에 말하기를
자방은 어서 들어오십시오. 장자방, 장량입니다. 손님 가운데 나를 위하여 초나라 군사를 약하게 할 계책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거든. 여기기의 말을 다 장량에게 이르고 말하기를 자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였다. 장량이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누가 너를 위하여 이런 계책을 세웠습니까? 이 계획대로 하면 대왕의 일은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 한왕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고 물었다. 장량이 말하기를 청컨대 앞에 있는 젓가락을 빌려주시면 대왕을 위하여 당면한 형세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옛날 은나라 탕왕이 하나라 거랑을 토벌하고서 그 후손들을 기나라에 봉해준 것은 거랑을 사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학께서는 항우를 사지에 몰아넣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한왕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장량이 말하기를 이것이 육국의 우선을 봉하는 것이 불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조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토벌하고 그 우선을 아니 닫아라. 어디까지 읽었지? 조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토벌하고 그 후손을 송나라에 봉해준 것은 은나라 주왕의 머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항우의 머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한왕은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장량이 말하기를 그것이 불가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무왕이 은나라로 쳐들어갈 때 상용의 마을문에 그 덕행을 표창하였고 감옥 속에 구금되어 있는 기자를 석방하였으며 비간의 무덤에 흙을 복돋워 주었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성인의 무덤에 흙을 복돋우거나 현자의 마을문에 그 덕행을 표창하거나 지자의 문 앞을 지나며 경의를 표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한왕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장량이 말하기를 이것이 불가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조나라 무왕은 일찍이 거교의 곡식을 풀었고 거교라는 거는 그 식량창고입니다. 은나라에 식량창고가 있던 곳이죠. 녹대 창고에 돈을 꺼내어 빈궁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창고를 열어 돈과 식량을 빈궁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 한왕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장량이 말하기를 이것이 불가한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은나라를 치는 일이 이미 끝나자 조나라 무왕은 병거를 고쳐서 일반 수레로 만들고 병기를 거꾸로 하여 창고 속에 넣고 호랑이 가죽으로 덮어 씌워 천하에 더 이상 병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였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무력을 버리고 문치를 실행하시어 다시는 병기를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한왕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장량이 말하였다. 이것이 불가한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엄청 많네요. 주나라 무왕은 전쟁에 쓰던 말을 화산 남쪽에 풀어놓고 화산이라는 곳은 여기 함양 근처에 있던 요 근처에 있던 산입니다. 화산 남쪽에 풀어놓고 사용하지 않을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도 말을 풀어놓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한왕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장량이 말하기를 이것이 불가한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주나라 무왕은 군대 수송용으로 쓰는 소를 도림 북쪽에 풀어놓고 다시는 군수품을 운반하거나 식량이나 마초를 한 곳에 모으는 데 쓰지 않을 것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너는 소를 풀어놓고 다시는 군대 수송용으로 군량 수송용으로 쓰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한왕은 나는 못한다 라고 했다. 장량이 말하기를 이것이 그 불가한 일곱 번째 이유입니다. 게다가 천하의 유사들이 친척과 헤어지고 조상의 분묘를 버려두고 친구를 떠나 대왕을 따라 분주히 다니는 것은 단지 밤낮으로 작은 땅덩어리라도 떼어주길 바라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나라를 회복하여 한위연조 제2의 후대를 세우면 천하의 유사들이 각자 돌아가 그의 주인을 섬길 것이고 그 친척을 따라 그의 친과 조상의 분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니 대왕께서는 그 누구와 더불어 천하를 차지하겠습니까? 이것이 그 불가한 여덟 번째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직 초나라로 하여금 강성할 도리가 없게만 하시지만 만약 초나라가 강성해진다면 대왕께서 세운 여섯 나라의 후손들이 다시 굽히고 초나라를 따르게 될 것이니 대왕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신하로 삼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 그 손님의 꾀를 쓰신다면 대왕의 일은 다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니 한왕의 입안에 유방이 입안의 음식을 뱉고 꾸짖기를 이런 유생놈이 하마터면 대사를 그르치게 할 뻔했구나 라고 하고는 황급히 관인을 녹여버리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설해 드리자면은 아까 내가 여기기 얘기는 해설해 드렸으니까 그건 됐고, 장량이 왜 이걸 반대했냐면은 어쨌건 그러니까 이게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균형이에요. 예를 들면 진나라,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는 이 세력들이 어떤 의미에서든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어느 한 나라가 어느 다른 나라들을 압도할 만큼 세력이 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유럽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중국에서는 보통 이런 게 춘추전국 시대에 나타나고는 그 뒤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항상 통일한 조가 있었거든. 근데 유럽 애들은 항상 보면은 뭐 프랑스가 크면은 프랑스를 짓밟자, 그 다음에 독일이 크면 독일을 짓밟자, 영국이 크면 영국을 좆되게 하자,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가 크면 이탈리아를 박살나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못 크게 견제했잖아요. 그런 균형 상태가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진나라가 육국을 통일하면서, 칠국을 전국을 통일하면서 균형을 깨버렸단 말이지. 균형을 깨버렸는데, 근데 여기기의 말은 초나라가 너무 강하니까 그 균형을 다시 세워가지고 초나라를 견제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진나라가 이미 한번 균형을 깨버렸고, 그리고 그 깨진 균형이라는 거는 되게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통성이라는 그런 것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초나라가 이미 항신이 이미 초나라의 왕이 아니었고, 근데 걔가 이제 초나라 왕을 자칭하면서 여기 있는데, 얘가 세력이 커지면은 어차피 여섯 나라의 왕들을 다시 봉해봤자 기회주의적으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할 거 아니냐. 나라가 옛날 전국시대처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계책이란 거예요. 여기기의 계책은 옛날에 소진하고 장이 같은 사람들이 활약할 당시에는 유효했겠지만은, 이미 한번 진나라가 그 균형을 박살내가지고 완전히 전국을 통일해버렸는데 거기에서 쓸만한 계책은 아니라는 거죠. 뭐 외부에서 그거 중국을 일부러 분열시키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유방이 진나라 내부에서, 중국 내부에서 천하를 다시 통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은 그 계책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계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나라가 요렇게 만들어 놓은, 진나라 밥상은 차려놨잖아. 균형을 깨트려가지고 그 밥상을 뒤엎어버리고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아니면 다시 또 수백 년 동안 혼란기를 거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량이 이거를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유방이 이런 유생놈이 하마터면 대사를 그르치게 할 뻔했구나 라고 했습니다. 한나라 4년, 한신이 제나라를 격파하고 스스로 제왕이 되려고 하자 한왕이 빡쳤다. 장량이 유방을 진정시키자 유방이 장량을 보내 한신에게 제왕의 관인을 주게 했는데, 이 이야기는 회무열전에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해 가을 한왕은, 요 상황을 보시면은 일단 지금 여기기가 제나라에서 죽었고, 한신이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연나라, 대나라, 그 다음에 제나라까지 전부 다 북중국 전부를 한신이 그냥 먹어버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은 계속 이 근처에서 항우하고 황야빵에 싸우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한왕은 초나라 군대를 추격하여 양하 남쪽에 이르렀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고릉의 보루를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제후들이 약속한 길이 되어도 통 오지 않았다. 장량이 유방을 설득하매 유방이 그의 계책을 쓰자 제후들이 모두 이르렀다. 일이 성사되면은 제후들한테 땅을 나눠주겠다라는 약속이랍니다. 이 이야기는 항우본기에 기록되어 있다. 한나라 6년 정월에 공신들을 크게 봉하였다. 장량은 일찍이 별다른 전공이 없었는데도 유방은 고제는 오히려 말하기를 영중의 장막 안에서 계책을 운용하여 천리 밖에서 승리를 결정지었으니 이것은 모두 자방의 공로입니다.
스스로 제 나라 땅에서 3만호를 고르라 라고 하자 장량이 이렇게 말하였다. 신이 처음 합의에서 일어나 폐하와 유 땅에서 만났는데 이는 하늘의 신을 폐하께 주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신의 계책을 쓰셨고 다행스럽게도 예상은 우연히 적중했습니다. 신은 온컨대 유후에 봉해지는 것으로 족하겠으며 3만호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장량을 봉하여 유후로 삼았는데 이는 소하 등과 동시에 봉을 받은 것이었다. 황제가 이미 큰 공신 20명을 봉하였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밤낮으로 공을 다투어 결정하지 못해 봉할 수가 없었다. 황제가 유방이 낙양의 남궁에 있으면서 구름다리 위에서 여러 장수들이 이따금 통일했죠. 그러면은 제대로 바꿉시다. 구름다리 위에서 여러 장수들이 이따금 모래밭에 모여 앉아 대화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황제가 저기서 무슨 말들을 합니까? 라고 묻자 유우가 이러기를 폐하께서는 모르십니까? 저것은 모반을 돈벌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재밌네요. 천하가 막 안정되었는데 무슨 까닭으로 모반하려 합니까? 라고 물으니 유우가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포위의 신분으로 일어나 저 무리들에게 의지하여 천하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하께서 천자가 되셔서 봉한 자들은 모두 폐하께서 친애하는 소하나 조참 같은 예친구들이고 죽인 자들은 모두 평소에 원한이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지금 군대의 인사관이 공로를 따져보고는 천하의 땅을 다 가지고도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상으로 봉해주기에는 부족하다고 했으니 저들은 폐하께서 모두를 봉해주지 않으실까 두렵고 또 평소의 과실을 의심받아 죽게 될까 두렵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모반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진짜? 음악이론 내가 어제 그러네. 내가 방제를 안 바꿨네. 잠깐만요. 음악이론은 어젯밤에 했지. 어젯밤에 내가 빈둥빈둥이라고 올랐잖아. 내 채널에 그거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유우가 아르기를 황제께서는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신하들이 다 아는 자 가운데 가장 심한 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자 유방이 말하기를 옹치와 짐은 묵은 원한이 있는데 자주 짐을 곤욕스럽게 하여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지금 그의 공이 많기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유우가 아르기를 지금 급히 옹치를 봉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보이십시오. 옹치가 봉해지는 것을 여러 신하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도 봉해질 것을 스스로 굳게 믿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게 끝인데 뭐 더 해줄까? 뭐 작곡이라도 보여줄까? 이에 황제는 곧 술자리를 베풀고 옹치를 10방 후에 봉하였고 급히 승상과 어사를 재촉하여 공로를 정하고 봉을 행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술자리가 끝나자 모두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옹치도 또한 후에 봉해졌으니 우리들은 걱정할 것도 없다 라고 했다. 유경 숙손통 열전할 때 그 유경이죠. 유경이 고제를 설득하여 관증에 도읍하십시오 라고 하니 원래 낙양에 있었거든요. 원래 요 지역에 전한 수도가 있었는데 요거를 유경이 간에서 장안으로 옮겼던 거거든. 황제가 머뭇거리며 결정하지 못하였다. 당시에 좌우 대신들이 모두 산동 사람들이어서 산동이라는 게 여기서 함곡관 동쪽, 뭐 효산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땅 빼고 나머지 다. 대다수가 황제에겐 낙양의 도읍을 정하도록 권하면서 말하기를 낙양 동쪽에는 성고가 있고 서쪽에는 효산 민지가 있으며 황하를 등지고 이수와 낙수를 마주하고 있어 그 견고함이 좋기 안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유우가 이렇게 말하였다. 낙양이 비록 그토록 견고하긴 하지만 그 중심 지역이 좁아 수백 리에 불과하며 땅은 척박하고 사방에서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서 힘을 쓸 만한 곳이 아닙니다. 반면 저 관종 지역은 동쪽으로는 효산과 함곡관이 있고 서쪽으로는 농산과 서촉산이 있으며 중심지에는 비옥한 들이 천리에 뻗어 있고 남쪽으로는 파촉이 풍부한 자원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소화말을 목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면은 험중한 지형에 의지하여 굳게 지켜질 수 있으므로 단지 동쪽 한 방면만 제후를 통제하면 됩니다.
제후가 안정되면 황하 위수를 통하여 천하의 식량을 운반하여 서쪽으로 도성에 공급할 수 있고, 제후가 반란을 일으키면 물길을 따라 내려가 충분히 군대와 군수물자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이른바 천리의 철옹성이며 천부의 지역이니 유경의 말이 옳습니다. 이에 유방은 즉시 그날로 수레를 타고 서쪽으로 발진하여 관중에 도읍하였다. 유후도 고제를 따라 관중으로 들어갔다. 유후는 천성적으로 병이 많았기 때문에 도인을 하면서 곡식을 먹지 않고 1년여 동안을 도문불출하였다. 도인이라는 거는 도가의 양생법 중 하나인데, 호흡이나 손발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신체 건강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제가 태자를 폐하고 척부인의 아들 조왕 유여의를 세우고자 했다. 대신들 대부분이 다투어 중간하였으나 명확한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 여후가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어떤 사람이 여후에게 말하기를, 유후는 대책을 잘 세워서 황제께서 그를 신임하십니다 라고 하자, 여후는 곧 건성후 여택을 시켜 유후를 위협하여 이르기를, 그대는 일찍이 황제의 모신이 되었으면서 지금 황제께서 태자를 바꾸려고 하시는데 어찌 베개를 높게 하고 누워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유후가 말하기를, 이전에 황제께서는 여러 차례 공경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셨을 때 다행스럽게도 저의 계책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하가 안정되어 편애하는 자식으로 태자를 바꾸려고 하시니 이는 곧 고륙간의 일이므로 저와 같은 사람이 100여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여택이 강압적으로 요구하며 말하였다. 나를 위해서 계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러자 유후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말로써 다투내기가 어렵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황제께서 마음대로 불러올 수 없었던 사람으로 천하에 4명이 있습니다. 네 명이 누구냐면은 상산사, 이게 뭐야? 고야? 한자로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인데, 진나라 말기에 이제 명망 있는 은자들이었대요. 동원공, 그 다음에 하황공, 그 다음에 강리선생, 그 다음에 기리개, 모르겠다. 한자가 이렇게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유망이 불러도 안 왔다, 그런 얘기겠죠. 이 4명은 연로한데 그들은 모두 황제께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고 생각한 까닭에 상산으로 피해 은과하여 절조를 지키며 한나라의 신하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제께서는 이 4사람을 존경합니다. 지금 공께서 진실로 금옥과 비난을 아끼지 않고 태자께 편지를 쓰시기 하여 말을 공손하게 하시고 안거를 준비하여 말 잘하는 변사를 시켜 간곡히 청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오거든 귀한 손님으로 대우하시고 때때로 태자를 따라 조정으로 들어가 조회하게 하여 황제로 하여금 그들을 보시게 하시면 반드시 기이하게 여기셔서 그들에 대해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황제께서는 이 4사람이 현자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곧 태자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여우는 여택에게 사람을 시켜 태자의 편지를 받들어 겸손한 말과 후한 예물로 이 4사람을 맞이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4사람이 도착하였고 그들은 귀한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건성후의 집에 묵게 되었다. 한나라 11년 경포가 모반하 있는데 여기 구강 쪽에 있던 경포가 반란이 일으켰죠. 황제는 마침 병이 나서 태자를 대장으로 삼아 출병하여 그를 토벌하게 하려고 하였다. 내 노인은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이 온 것은 장차 태자를 보위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싸운다면 일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자 공은 건성우를 설득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엄청 기네. 태자께서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하여 공을 세우더라도 태자의 권위에는 더 이상 보탬이 없을 것이지만 만약에 공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오시면 바로 그 때문에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 태자와 함께 출정할 여러 장수들은 일찍이 황제와 더불어 천하를 평정한 맹장들입니다. 지금 태자께 그들을 거느리게 한다면 이는 양에게 이를 거느리게 하는 것과 다름없어서 그들은 모두 태자를 위해서
힘을 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태자께서 공을 세우지 못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듣기로 어미가 총애를 받으면 그 자식도 귀염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척부인이 밤낮으로 황제를 받들어 보시니 조왕 유여인은 늘 황제 앞에 안 끼어 있고 황제 또한 아무래도 불추한 자식으로 하여금 사랑스러운 자식 위에 있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니 분명 그가 태자의 지위를 제신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급히 여후에게 기회를 봐서 황제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도록 정하지 않습니까? 경포는 천하의 맹장이고 군사를 쓰는 것이 뛰어납니다. 지금 여러 장군들은 모두 폐하의 옛 동료들인데 바로 태자에게 그들을 거느리게 하시면 양에게 이리를 거느리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그들이 힘을 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경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북을 치며 장안으로 진군해 올 것입니다. 폐하께서 비록 병환 중이시긴 하지만 억지로라도 큰 수레를 준비하시어 누워서라도 여러 장수들을 통솔하시면 여러 장수들이 감히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폐하께서 비록 고통스러우셨겠지만 처자를 위하여 친히 힘써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에 여택은 그날 밤 즉시 여우를 만났고 여우는 틈을 보아 황제께 눈물을 흘려 네 사람의 의도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황제가 말하기를 짐도 본래 그 어린아이는 보낼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짐이 직접 가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가니 무신하들과 유수들이 모두 파상까지 파상인가? 폐상 아닌가? 아무튼까지 전송하였다. 유우는 병상이 있었으나 억지로 일어나 전송하며 고구에 이르러 황제를 아련하고 아르기를 신이 마땅히 따라야 하나 병이 심합니다. 초나라 사람은 용맹하고 민첩하오니 원권의 폐하께서는 초나라 사람과 정면으로 칼날을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다시 기회를 보아 황제를 설득하여 아르기를 태자를 장군으로 삼아 관중의 군대를 감독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황제가 이르기를 자방은 병중이긴 하지만 누워서라도 애써 태자를 보조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때 숙손통은 태자 태부였고 유후는 태자 소부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숙손통은 누구냐면요, 한나라 초기의 개판이었던 의전을 전부 다 재정비한 사람입니다. 정비한 사람이죠. 유경 숙손통 열전을 보세요. 한나라 12년 황제가 경포의 군사를 격파하고 돌아와서 병이 더욱 심해지자 더더욱 태자를 바꾸고자 했다. 이에 유우가 그만두기를 간하했으나 황제가 듣지 않자 병을 핑계삼아 공부를 돌보지 않았다. 태자 태부 숙손통이 고금의 일을 인용하여 설득하며 죽을 각오로 태자를 보위하기 위해서 있었다. 황제는 거짓으로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바꾸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연회에 술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태자가 황제를 모시게 되었는데 네 사람의 은자가 태자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나이가 80이 넘었고 수염과 눈썹이 희었으며 의관은 모두 위엄이 있었다. 황제가 그의 이야기하기를 저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자 네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 대답하여 각각 이름을 말하기를 동원공, 농리선생, 농리였군요. 농리선생, 기리계, 하황공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황제는 크게 놀라며 짐이 공들을 가까이 하고자 한 것이 몇 년이 되었는데 공들은 기어이 짐을 피해 도망가더니 이제 공들이 어찌하여 스스로 태자를 따라 논입니까? 라고 하였다. 네 사람이 모두 아뢰기를 폐하께서는 선비를 업신 여기시고 잘 꾸짖으심으로 신들이 의에 욕되지 않을까 두려워 의로움에 욕되지 않을까 두려워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삼가듣건대 태자께서는 사람됨이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해제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 자, 사람은 공경하고 선비를 사랑하시어 천하의 목을 빼고 태자를 위해서 죽고자 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므로 신들이 온 것입니다 라고 했다. 황제는 이 이르기를 번거로우시겠지만 공덕께서 끝까지 태자를 잘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다. 네 사람이 축수를 마치고 급히 떠나가자 황제는 눈길로 그들을 전송해 보내면서 척부인을 불러 그 네 사람 아래 키며 보이며 이르기를 짐이 태자를 바꾸고자 했으나 저 네 사람이 보조하여 태자의 우익이 이미 이뤄졌으니 그 지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후는 진정으로 그대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였다. 척부인이 흐느끼자 황제는 짐을 위해서 초나라 춤을 보여주십시오. 짐도 부인을 위해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리다 하고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실제로 여후가 유망이 죽고 나서 여후가 척부인을 죽입니다. 울만했죠. 큰 곤이 높이 날아 한 번에 천리를 갈거니 날개가 어느덧 다 자라나매 온 천하를 마음껏 날아다닌다. 온 천하를 마음껏 날아다니니 마땅히 또 어떻게 하겠는가. 설령 주살에 있다고 한들 오히려 그게 무슨 소용 있으리요 라고 초나라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몇 번 연달아 노래를 부르매 척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다. 황제가 일어나 자리를 뜨자 술자리는 끝이 났다. 결국 태자를 바꾸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유후가 이 네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기 때문이다. 유후가 황제를 따라 대땅을 공격하여 마읍성 아래에서 대나라 땅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대나라예요. 마읍성 아래에서 기이한 계책을 메웠고 소아를 상국에 임명하도록 건의하는 등 황제와 함께 조용히 천하대사를 논의한 것이 매우 많았지만 그것들은 천하종망에서 관계된 바가 아니므로 여기에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는다. 유는 그 즈음 늘 공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집안은 늘 한나라 대상을 지냈는데 여기 한나라는 그 전국시대 한나라요. 한나라가 멸망하자 만금의 가시는 아끼지 않고 한나라를 위해서 강대한 진나라에 복수하여 천하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세치의 혀로 황제의 군사가 되어 시급이 만호에 이르고 참모죠. 지위가 제후의 만일에 올랐으니 이는 평민으로서는 최고의 지위로 나 장량으로서는 매우 만족스럽다. 그러므로 원컨대 세속의 일랑 떨쳐버리고 적송자를 따라 고고히 논일고자 한다. 그리하여 벽곡을 배워 벽곡도 이제 양생술이랍니다. 오곡을 먹지 않았고 도인을 행하여 몸을 가벼워야 했다. 그런데 때마침 고제가 붕어하니 여후가 유후의 은덕에 감격하여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 마치 흰 망아지가 틈바구니를 지나는 것과 같은데 굳이 스스로 그토록 고통스럽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자 유후는 하는 수 없이 유후의 말을 듣고 태후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었다. 8년 뒤, 오래 살았네요. 유후가 세상을 떠나니 시호를 문성후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아들 장부리가 아버지의 후작을 이어받았다. 자방 장량이 처음 합의의 다리 위에서 자신에게 태공명법을 준 노인을 만난 지 13년 후 고제를 따라서 제북을 지나갔는데 제북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요 근처 곡성산 아래에서 누런도를 보게 되었다. 이에 장량은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보물처럼 받들며 제사까지 지냈다. 유후가 죽자 누런도를 그와 함께 안장하였다. 그 후 사람들은 성묘하는 날이나 복일, 나비일이면 의례 장량뿐만 아니라 누런돌에도 제사를 지냈다. 누런돌은 원래 곡성산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 주변 경치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그랬을 텐데 괜히 지금 끌려가지고 합장당했으니까 더 이상은 세상을 볼 수 없는 그게 돼버렸군요. 자, 유후 장부리가 효문제 5년에 불경죄를 범함으로써 그의 후국은 폐지되고 말았다. 장량의 집안은 오래가지는 못했네요. 태사홍은 말하였다. 학자들은 대부분 귀신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꼭 또 괴이한 일이 있다고들 한다. 즉 유후가 만난 노인이 그에게 책을 준 것과 같은 일은 괴이하다고 할 것이다. 한나라 고제가 공궁에 처한 것이 여러 차례였는데 유후는 그때마다 늘 공로를 세웠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고제가 일찍이 말하기를 군정을 분석하여 군영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밖의 승부를 결정짓는 데서 나는 자방만 못하다 라고 하였다. 나는 본디 자방은 아마 체격이 몹시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의 화상을 보았더니 얼굴 생김새가 여자처럼 예뻤다. 뭐야 이거. 원래 공자도 용모로서 사람을 평가한다면 나는 자우에 대해서는 실수하였다 라고 말했듯이 되게 못생겼다. 자우가 누구냐면은 담대멸명이란 사람인데 담대멸명이 되게 못생겼는데 학식은 높았대요. 그래서 공자가 이제 생긴 거 보고 평가했다가 참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말하였듯이 유우에 대해서도 또한 그럴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유우세가입니다. 요 다음은 이제 56 진승상세가 진평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강우주발세가, 그 다음은 양효왕세가, 그 다음은 오종세가, 그 다음은 사망세가. 자, 여기 5개 남았습니다. 총평하자면은 끝났는데, 총평하자면은 뭐 총평할 게 있겠냐마는 뭐 뭐라고 할까? 장량은 이제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전약이라는 면에서 소하하고 더불어서 이제 되게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항상 뒤에서 이제 본인의 할 것을 충실히 함으로써 목숨을 보존했고, 결국 그게 이제 후대에도 좋은 평가를 받게 했고 당대에도 좋은 평가를 받게 했고, 다만 이제 뭐 자기 아들 때이라서 이제 그냥 본국이 패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죠? 그래요. 그냥 뭐 자기 분수를 잘 지킨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배운 대로 잘 실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가나 이제 열전 읽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보면은 뽐내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항상 일을 벌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조용히 수행해서 결국에는 목숨도 보존하고 공도 잘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장량은 이제 후자에 드는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한신의 경우에는 전자에 드는 사람이죠. 결국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아닌 이상은 그 결국에는 모만이나 그런 걸로 몰려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량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고는 뭐 특별하게 할 얘기가 있겠나? 다른 평을 뭐 드릴 건 없고요. 생각보다 좀 많이 길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따가 목 상태가 괜찮으면은 밤에도 한번 더 읽는 걸로 하죠 뭐.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